자, 앞쪽에서 결국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프로그램을 쳐다보면 정말로 똑깍똑깍하게 짜놨어요. 똑깍똑깍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서버가 실행이 돼서 그쵸.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 서버 쪽이에요. 서버가 실행이 돼 가지고 메인부가 들어가면 그냥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소켓을 열고 쭉 가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이 돼서 하는 일도 받는 걸 해야 하고 받았으면 보내야 하고 또 기다렸다가 받는 거를 작업을 하고 받은 거를 돌려보내고 똑깍똑깍이 되죠. 즉 받는 과정에 내가 보내는 거에 대한 배려도 없고 보내고 있는 와중에 받는 거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없는 거고 프로그램이 시작해 가지고 끝날 때까지 오로지 이 줄들만 실행하고 있으니 이 프로그램은 내가 이거 하나 받고 있는 동안에 다른 데서 무슨 요청이 오건 간에 받는 코드는 일절 없는 거죠. 일절 없어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내면서 받을 수도 있게 하고 더불어서 하나의 클라이언트하고 통신하고 있을 때 다른 클라이언트하고도 통신을 하려면 이 구조는 안 된다는 거니 이 구조, 프로그램의 구조를 고쳐야 되는 측면에서 우리는 스레드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스레드를 설명할 건데 앞서 OS 수업을 들은 사람은 좀 도움이 된다고 했으나 머리 아파라고 얘기하지 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기간 동안에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이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실강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이라도 들어둬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급의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예쁘게 설명해 주고 코드 주고 동영상까지 주는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 같은데 농담이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더라도 질끈 머리 동여매고 배우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고퀄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남이 못 짜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 아프고 괴로운 거 알 텐데 새로운 거 알려면 머리 아프고 괴로워야지. 여러분들 돌잔치하고 난 다음에 가나다라 하고 1, 2, 3, 4 셌을 때보다는 훨씬 쉬운 거를 배운다라는 얘기를 미리 좀 해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실행이 되는 그 코드를 한 줄 한 줄 따라서 실행을 하는 애는 단지 하나밖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단지 하나의 일꾼밖에 없다. 우리는 일꾼을 여러 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프로세스라는 것과 스레드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C 언어나 C++에서 이런 프로세스하고 스레드를 구현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일인데 파이썬은 참 쉽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 C++ 선호하는 사람은 그래서 파이썬을 쓰라는 거야?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으로 여러분을 입문시킨 거지 결국은 고성능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제한된 리소스를 쓰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C++ 외에 대안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결국은 기초적으로 익혔으니까 그래도 컨셉이 있고 한번 해봤잖아. 좀 더 수월하게 C++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파이썬이란 언어가 열어줄 수 있는 좀 입구가 이만큼 많으니까 우리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그 전에 스레드라는 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할 건데 결국 우리가 왜 스레드라는 것을 1대1이 아닌 1대-n으로 할 때 이제 스레드를 얘기를 꺼냈는지 얘기하는데 결국은 프로그램의 동작 방식이에요. 그 동작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스레드를 쓰는 건데 동작 방식을 바꾼다는 게 뭐냐? 결국은 앞쪽의 동작은 동기식이라는 동작입니다. 동기식 동작.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물건 줄 때까지 너 기다려. 아무것도 하지 마. 자, 그럼 물건 줬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요. 또 저 친구가 무슨 액션을 통할 동안에. 똑딱 똑딱 이런 거를 동기화돼 있다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데 동기식 방식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그림에서 보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요청한 클라이언트는 아까의 코드에서도 샌드 했으면 리시브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리시브 할 게 없으면 시간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서버는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일을 하고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했는데 서버는 그 뒤에 뭐 하고 있었어요? 서버 놀고 있었어요.
심지어 클라이언트 2가 연결 요청을 하지만 클라이언트 1하고 이거 하느라고 클라이언트 2는 거들떠도 안 봐요. 동기식이라는 건 A하고 B 사이에 선후 관계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A가 B에게 요청을 하면 A는 멈추고, B가 요청받은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A에게 돌려주면 B는 멈추고, 이런 걸 우리가 비동기식이라고 동기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클라이언트 1이 서버에 접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2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클라이언트 1이 마치고 나니까 2가 들어갔죠. 결국은 이때 단어가 하나 탄생하니 앞쪽에서 우리가 동영상 봤을 거하고 실행 화면에서 본 것처럼 클라이언트 1이 요청을 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 2는 도착은 했으나 서비스를 못 받죠? 블러킹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블러킹. 그래서 우리가 1대 1에서 1대 n으로 가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스레드로 선택했지만 스레드를 통해서 결국은 뭘 바꾸자 하는 거예요? 일의 방식을 동기식에서 비동기식으로 바꾸려는 거고, 그러면 동기식의 단점을 얘기해야 되니 앞쪽처럼 뭐 둘을 동시에 못해요, 이거보다 조금 우아한 얘기, 블러킹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앞쪽의 예에서 1대 2를 보여줬지만 1대 3, 1대 4를 보여주면 1이 연결하고 있는 동안에 2, 3, 4 자고 있다가 앞쪽에서 예제처럼 1이 끊으면 2가 될 거고요. 2 끊으면 3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동기식입니다. 안 되잖아요. 서버가 T0에 오로지 한 명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현재 있는 서버는 따라서 동기식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비동기식은 무엇이냐? 서버 입장에서 봤을 때 클라이언트 1, 2, 3, 4가 동시다발적으로 도착을 했네요. 서버는 이 4개를 서포트할 역량이 돼요. 즉 CPU라든지 메모리가 지원 가능해요. 그러면 동시에 넷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1 지원하면서 2 지원하고 3 지원하고 4 지원하는 거니 수정 후의 실행 예를 먼저 보여줬는데 수정 후의 실행 예처럼 결국은 2개의 클라이언트가 온 것을 동시에 다 받아서 걔네들을 동시에 서포트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유저 입장에서의 그림을 그리면 오른쪽이 나온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냈어요. 근데 앞쪽에서의 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또 못 보내요. 왜? 서버가 응답을 줄 때까지는 사용자부터 요구를 받지 못했어요. 아까는. 지금은 에코가 오던 말던 계속 타이핑하면 계속 서버로 날아가는 거고,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문자하고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에코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오고 가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런 거는 어느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non-block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1대1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동기식 처리라고 정의할 거고, 그 문제를 블러킹 됐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결국은 1대 n으로 가면서 비동기식 처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요. 해결하는 건 non-blocking화 할 겁니다. 이렇게 동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에 조금 더 고급 기술을 사용을 할 건데, 이 고급 기술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일단 이 기술을 설명합시다. 결국은 우리는 스레드라는 기법을 쓸 겁니다. 그런데 이 스레드라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 스레드예요. 자, 그러면 스레드 말고 또 많이 불리우는 게 있으니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앞에 또 멀티가 붙으면 멀티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나 컴퓨터 공학과나 뭐 다전공을 하던 간에 많이 듣는 단어죠. 컴퓨터 메모리를 차지하면서 코드가 컴퓨터 메모리에 있고, 메모리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CPU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이 되는 CPU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우리는 통상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해요. 멀티 프로세스는 뭐예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실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뭡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서버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1000개를 띄워요. 1000개를. 그래서 사용자 1이 요청이 오면 1번 서버 프로세스 해주고, 사용자 2가 들어오면 2번 프로세스 해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좀 문제가 있답니다. 자, 오른쪽을 보게 되면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OS 수업을 들으면 좀 더 명확하게 배웠는데, 결국은 내가 실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가 있고, 내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사용하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배열이라든지 뭐 문자열, 리스트, 기타 등등 데이터가 있어요.
프로그램은 이 데이터하고 코드, 뭐 파일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내가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시키고 또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킨다는 건 똑같은 쌍둥이가 생기는 거죠. 쌍둥이가. 뭐 쌍둥이가 생겼는데 뭐 프로그램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괜찮아요. 그럼 여러 개를 띄우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데 데이터는 그렇게 뭐 안 나눴으면 좋겠다. 데이터가 뭐 큰 경우도 그렇지만 데이터가 공통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일꾼들이 사용할 데이터를 서로 고쳐돼야 되는 경우에 위처럼 하면 어렵잖아요. 그럼 더 통신해야 되니까. 따라서 두 번째 경우는 데이터는 공유하면서 실제로 뭐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우리 지금 예제인 경우에는 통신으로 정보를 받고 돌려주는 요런 애들만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데이터는 공유하는데 실제로 일꾼들만 늘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림이 달라지죠? 데이터는 하나가 돼야 될 테니 요렇게 되고요. 이 경우엔 코드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레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실행 파일을 똑같은 거를 여러 개 실행하는 거 멀티 프로세스고요. 지금 설명한 데이터는 공유하는데 이 프로세스 안에서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안에서 데이터는 공유하는 일꾼을 늘리면 프로세스보다는 조금 작은 개념의 스레드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서버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서버 프로그램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겠죠? 상관없어요. 이거는 동일하게 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액션인데 리퀘스트가 오면 리스폰스만 보내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서버 프로세스를 짤 거고요. 데이터를 공유하는 스레드를 만들 텐데 각각의 스레드가 서버 입장에서 TCP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서 연결을 맺어주고 TCP 클라이언트가 보낸 정보를 에코치는 아까 핸들러에서 있었던 기능을 수행하는 스레드들을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앞쪽에 있었던 프로그램에서 일부를 여러 개 핸들러였죠. 정확하게 핸들러를 앞쪽에선 하나의 핸들러였는데 지금은 핸들러들을 만들 거고 얘네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할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왕창 띄우는 것보단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통신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1대1에서 1대-N으로 가기 위해서 멀티 프로세스, 멀티 스레드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멀티 스레드나 멀티 프로세스가 처음 나온 컨셉은 통신도 있지만 원래는 멀티코어 같은 여러 개의 CPU 자원을 가진 컴퓨터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나 사와가지고 컴퓨터에 실행을 했어요.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네요.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돈이 더 생겨가지고 CPU가 2배 들어간 컴퓨터를 샀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이제 기대에 찬 거예요. 속도가 2배 이상 나오겠지. 어라? 프로그램 속도가 늘지를 않네요. 그거는 왜 그래요? 통상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예를 들어 코어를 하나만 짜게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코어를 하나만 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다 그러면 코어가 여러 대인 컴퓨터에서 성능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코어의 개수가 n이면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프로세스를 잘게 쪼개던 스레드를 잘게 쪼개서 n개의 코어에 이렇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의 성능이 코어가 많은 컴퓨터로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죠. 따라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의해서 멀티코어에서 성능이 좋아지는 거고 그것이 결국 멀티 프로세스나 멀티 스레드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의 성능이 좋아지는 거지 그냥 싱글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프로그램한테 멀티코어를 주어봐야 엉터리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휴대폰도 멀티코어인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이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그 많은 코어들에서 성능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따라서 스레드가 되게 어려운 얘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여러분들이 디폴트로 알아야 되고 디폴트로 써야 되는 기술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덩치가 큰 프로세스가 아니고요. 덩치가 작은 스레드로 여러 명의 TCP 클라이언트를 받을 수 있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각각의 개별 스레드는 우리가 앞쪽에서 봤었던 핸들러처럼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받아 메시지를 받은 후 에코를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스레드들을 만들 것이다
따라서 앞쪽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통째로 여러 개 띄우지 않고 앞쪽의 프로그램에서 딱 그 핸들러 부분만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소켓 서버에서 이제 멀티 스레드화해서 비동기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첫 번째로 하는 건 파이썬이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레딩을 하는 클래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만든 스레디드 되어 있는 TCP 서버 클래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이미 있는 첫 번째 것인 TCP 서버를 베이스 클래스로 잡고요. 이 TCP 서버를 앞쪽에서 열심히 거품 물고 얘기했지만 딱 한 줄로 끝내버리는 멀티 스레드화 해주는 스레딩 믹스인 클래스를 같이 베이스 클래스로 넣을 거예요. 이런 걸 통상 믹스인 클래스라고 얘기하죠. 원래 파이썬은 조상이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조상이 하나인데 믹스인은 좀 다른 기법이죠. 여기 있는 거는 믹스인은 이제 A와 B의 기능들을 흡수한다라는 거고 최근의 언어들은 그래서 조상을 2개 이상 두기보다는 이렇게 믹스인 시키는 거, 필요한 거를 빼와 가지고 내가 원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결국 알아둬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했었던 것처럼 서버를 만들 거예요. TCP 서버를. 앞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TCP 서버만 베이스로 잡았는데 TCP 서버보다 먼저 이 스레딩 믹스인 클래스를 베이스 클래스로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반은 끝났어요. 반은. 내 TCP 서버는 멀티스레드로 하겠습니다. 끝. 일단은 요게 반이고요. 자, 그러면 요것만으로 모든 게 돌아가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죠. 앞쪽에서 우리가 소켓 서버에서 2가지 일 했죠. TCP 서버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든 우리의 TCP 서버가 있었고 베이스 핸들러를 받아서 내가 만든 핸들러가 있었죠. 그래요. 핸들러도 수정해줘야 됩니다. 핸들러.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 리퀘스트 핸들러를 받아서 새롭게 나의 것을 만들었으며 핸들 메소드만 손댄 거 동일해요. 동일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들에서 좀 추가적으로 됐는데 네 원하는 대로 조금 수정하면 돼. TCP든 UDP든 파이썬이 알아서 일단 감추어. 필요하면 꺼내.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자,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결국은 우리가 코드가 많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코드가 많이 달라지지는 않는데 핸들러를 수정은 했어요. 뒷부분에 풀 코드가 나올 건데 딱 여기서 핸들러만 바꿨습니다. 자, 사실상 거의 안 바뀌는 게 베이스 리퀘스트 핸들러를 받아서 우리가 핸들러를 만든 거는 맞죠. 이름만 기본적으로 이제 스레디드라고 얘기를 했고요. 핸들 부분에 가면 사실 이 프린트 부분 동일했어요. 반복문이 나오죠. 여기서 리시브 해가지고 디코드하고 샌드하는 건 같아요. 필수사항은 없어요. 리퀘스트 핸들러에서 필수사항은 없고 근데 수정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 필요하다면 이럴 수 있으니 자세히 쳐다보면 threading.current thread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스레딩이라는 걸 선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등장을 했네요. 이것은 무엇이냐? 편하게 내가 멀티스레드화 해달라고 하면 파이썬이 해주는데 숨겨진 기능들이 굉장히 많고 이젠 그걸 불러 쓸 수 있는 게 달라진 겁니다. 현재 threading.current thread는 내가 이게 멀티스레드야. 따라서 내가 이 핸들러가 돌아가고 있는 거를 스레드로 돌려달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스레드의 정보 좀 내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앞쪽에서 싱글 터버 때는 없었던 건데 스레드의 이름을 쓰게 돼 있습니다. 어떤 스레드가 돌려준 건지. 앞쪽에서는 서버가 혼자서 1대1로 받아서 돌려줬다면 지금은 서버는 하나지만 그 안에 스레드는 여러 개고 여러 개 중에 누가 이거를 에코 쳐준 건지를 화면에 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따라서 핸들러를 바꾸는 사항 중에는 보는 것과 같이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사실 바꾸는 게 없어도 돼요. 극단적으로는. 단 정보를 받아가지고 좀 똘똘하게 처리하고 싶으면 수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핸들러를 스레드화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를 스레드 형태로 실행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메인 스레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 멀티 스레드로 나의 TCP 서버를 실행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으로 실행되는 애가 쪼개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핸들러도 스레드로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결국은 파이썬이 실행이 되면은 파이썬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핸들러가 호출이 된 건데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가장 최초의 본체도 메인 부분에 해당한 것도 이제 스레드화가 되고요. 자동으로. 이걸 우리는 통상 메인 스레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앞쪽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스레딩 믹스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핸들러를 스레드로 만든 거는 당연히 이제부터 스레드로 뜰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 외에 핸들러를 띄우기 전에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자마자 바로 실행이 돼야 되는 그 가장 기초적인 C++이라든지 파이썬의 메인이라고 디파인하는 거를 써본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그 메인부에 해당하는 것도 이제 스레드로 될 거예요. 스레드로 될 건데 여기서 이 메인 스레드라고 부른 결국은 이제 앞쪽에 있는 코드를 우리가 살짝 다시 돌아가서 보면 가장 마지막 버전이죠. 마지막 버전에서 이제 이 핸들러가 스레드화 된다라는 것 그리고 거의 안 건드렸는데 요 안에서 스레드와 관련된 메소드들을 호출할 수 있다. 요게 바뀌는 게 하나가 있었고 이게 아까에서 얘기했었던 이것과 상관없이 파이썬이 실행이 되면 최초로 실행되는 애들 본체 우리가 이 구문을 이해한다면 이게 파이썬한테 주는 실행 프로그램의 본체로서 이것을 메인으로 삼아라라는 의미인데 요 부분 요것도 이제 별도의 스레드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이거를 별도의 스레드, 메인 스레드로 띄울 거고요. 그 다음은 얘네들은 필요에 따라 추가가 되는 일꾼들이 돼서 스레드들로 얘네들도 이제 생길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가 뜬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느냐? 얘도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얘도 독립적이에요. 이제부터 다 독립적일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 나와요. 문제가 나오는데 메인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죽으면 얘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필요할 때 얘를 불러 쓰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끝났을 때에 얘네들도 일꾼들도 싹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케이스가 있고요. 어떤 경우엔 이게 실행이 되다가 메인 본체가 죽어도 일꾼들이 살아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어요.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저희같이 통신을 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대부분 메인부가 살아있고 스레드는 메인부가 일을 할당해줘서 작업을 하는데 메인부가 더 이상 스레드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스레드를 다 죽이고 그리고 메인부를 죽이는 게 통신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즉 메인이 죽더라도 살아있는 거. 메인이 이상 동작을 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건 유지하고 싶어요. 그럼 메인이 죽더라도 핸들러들은 살아있는 게 맞겠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정책을 가져갈 거냐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메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스레드가 있다가 메인이 죽으면 스레드들도 죽었으면 좋겠다. 혹은 메인과 상관없이 메인이 만든 스레드들이 독립적이어서 메인 스레드가 죽어도 이 스레드들은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정책인지라 길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멀티스레드의 시작입니다. 그게 여기 있어요. 결국은 그게 여기 있는데 이제 우리는 코드에서 데몬 스레드야 아니야 라는 거를 프로그래머가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디폴트는 false인데 결국 데몬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디폴트는 메인이 끝나도 스레드들은 살아있는 게 디폴트예요.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가 아니게 해줘야 되니 데몬 스레드에 false가 아닌 true를 줘야 되고요. 이 예제는 뒤에 나타날 예제는 이걸 true로 합니다. 즉 데몬은 메인 스레드의 죽음 이후로
같이 순장당했으면 좋겠다. 데모는 스레드하고 별개로 살아있으면 싫어. 이게 예제 프로그램의 예시다. 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고, 판단은 개발자의 몫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결국 이제 서버화 할 때는 핸들러 쪽을 많이 바꿨다면 스레딩을 할 쪽에는 메인 쪽을 많이 건드리는 거예요. 메인 쪽을 많이 건드리고 예제 프로그램에서 메인부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다 미리 좀 가져왔습니다. 자, 스크롤 조금 올려볼게요. 호스트하고 포트 넘버를 나타낸 거는 동일하고요. 자,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호스트하고 포트,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넘버, IP 어드레스를 숫자로 안 쓰고 로컬 호스트, 그러면 현재 있는 이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것처럼 스레디드 TCP 서버를 띄워요. IP 어드레스, 포트 넘버하고 핸들러를 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스레디드 되어 있는 TCP 서버, 요거는 앞쪽에서 우리가 봤었던 믹스인과 베이스 TCP 서버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애죠. 그러면 결국은 얘가 바뀐다고 얘기한 거는 얘가 여기에 보는 것처럼 threading.thread 함수를 호출합니다. 컨스트럭터예요. 컨스트럭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객체를 어떠한 클래스를 객체화하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thread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thread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는 거고요. thread를 만들면서 실행해야 되는 건 serve forever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코드가 많이 파이썬에선 바뀌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코드를 열면 그 많은 내용들을 개발자가 편하도록 다 숨겨버리기 때문에 사실 코드상으로 드러나는 건 많지 않죠. 그래서 설명이 길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서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는 것과 같이 스레딩 함수를 호출을 해서 스레디 컨스트럭터를 통해 서버 스레드를 만듭니다. 서버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요거 하나 한 줄만으로 우리는 사실상 스레드를 만든 거예요. 아까 걔네들을. 그러면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데몬인지 아닌지를 세팅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거를 아예 할 생각이 없다. 메인과 상관없이 스레드들이 뛰었으면 좋겠다라면 아예 이 줄을 지워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든 스레드를 가져다가 멤버 스타트를 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소켓 API로 호출했던 것이 제일 긴 프로그램이었고 파이썬이 제공하는 고난이도의 기술들을 이해하고 쓰면 쓸수록 코드는 좀 짧아지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죠. 하이레벨 언어들의 근본적 특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멀티스레드로 TCP를 띄우기 위한 게 위에 디폴트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거는 교수님이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메인이 살아있는 동안 스레드들이 있고 스레드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 끝나면 그때 메인이 종료됐으면 좋겠다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반복 구문이 들어갈 겁니다. 루프가 돌아가요. 루프가 돌아가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스레딩 함수가 다시 나왔죠. 멀티 스레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다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스레드를 만들어 달라가 아니고 액티브 카운트, 즉 현재 스레드가 몇 개인지, 액티브한 스레드가 몇 개인지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스레드를 받았는데 이때까지는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이 없이 그냥 쭉 내려온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 클라이언트가 막 달겨붙을 건데 클라이언트가 달겨붙기 전에 스레드 개수를 센 겁니다.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메인 스레드 하나밖에 없어서 1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되게 단순한 얘기를 한 건데 그 다음은 뭐냐? 타이핑을 하게 돼 있죠. 퀴트하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스레드 개수를 세요. 맨 처음에 일을 직접 시작하기 전에 저장한 스레드의 개수하고 비교를 해서 현재의 스레드, 액티브 상태인 스레드의 개수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꾼이 없을 때하고 같지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안 드러나서 그렇지 멀티스레드 파이썬 구문이 TCP 연결이 올 때마다 계속 TCP 그 핸들러를 스레드로 만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이다? 처음에 메인 스레드만 있으면 일일 테고 일이 아니라는 건
TCP 연결을 받아가지고 멀티스레드로 뒤쪽에서 바쁘게 동작을 한다는 것이니 이 경우에 네가 퀴즈를 요청을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같다구나. 쏘리. 반복 구문이 일어나기 전에 메인 스레드만 하나였다면 이 경우에는 1이 있는 거고 현재 카운팅한 것도 동일하게 1이면 뒤쪽에서 작업한 핸들러 스레드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종료한 거고요. 메인 스레드가 하나밖에 없었고 스레드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결국은 하나 외에 액티브한 워킹 스레드들이 있으면 그때에는 네가 퀴즈를 요청했지만 미안해. 이만큼의 스레드가 아직도 돌고 있어. 따라서 얘네 끝날 때까지 너의 퀴즈는 요청하지 않겠어. 무슨 얘기냐? 프로그램이 좀 예뻐졌어요. 앞쪽에 있었던 서버 프로그램 실행하잖아요. 서버 프로그램을 중단할 때에는 주로 컨트롤 C를 누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프로그램은 좀 더 예쁘게 짜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을 했으면 그 요청한 개수를 세고 있고 더불어서 서버 프로그램을 동작하는 사람도 컨트롤 C가 아니고 명령을 줘가지고 서버를 멈추게 짠 거예요. 조금 더 예쁘게 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메인이 있고 워킹 스레드가 있을 때 워킹 스레드가 다 끝난 다음에 서버 운영자의 퀸 요청에 따라서 서버를 멈추고 싶을 때 이때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수업하는 소켓과 관련된 것보다 예쁘게 서버 짜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가면 앞쪽에서는 주로 컨트롤 C로 프로그램을 중단했기 때문에 비정상 종료를 했다면 지금은 핸들러 다 죽은 거 확인했고 서버 운영자가 멈추라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우린 아름답게 이 서버를 멈출 수 있죠. 그래서 서버 셧다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종료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사례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제 프로그램 7에 프로그램 6에 해당하는 애인데 렉처 3의 프로그램 6에 있는 요 구성이 가장 예쁜 구성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메인 트레이드 하는 부분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레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도 설명을 했고 무엇이다도 설명을 했고 코드도 봤는데 사실 코드 자체에서는 많은 게 등장하진 않았죠.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애들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앞쪽에서 어떻게 했어요? 스레드라는 컨스트럭터를 호출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핸들러들이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를 해가지고 스레드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이 익스큐션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엔 예제로 하나만 집어넣었지만 우리가 멀티 스레드를 하게 되면 스레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함수들, 메소드들이 여러 나와요. 우리는 개수를 세보는 거 하나 있고요. 이런 부분들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서버 스레드는 스타트에 의해서 실행을 했지만 런에 의해서도 실행이 될 수도 있고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클래스들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 항상 오버라이드라든지 오버로드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공부한 후에 더 추가적인 걸 넣고 싶으면 바꾸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런이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호출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저런 애들도 수정을 가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돼서 그 코드들을 쑤셔 집어넣은 게 이 렉처 3 프로그램 6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화면으로 돼 있어요. 조금 길어졌죠? 32줄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 있는 코드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읽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소켓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 소켓 서버 구분이 있었던 거 요거는 이제 동일하고요. 왜 이렇게 깜빡이지? 줌으로 이 전체 화면을 하면 좀 느리긴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소켓 서버를 임포트했고 멀티 스레드를 하기 위해서는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다. 임포트 스레딩이 있어요. 스레딩. 앞쪽에서 나타난 그 스레딩들은 다 사실상 이 스레딩입니다. 우리가 그 임포트했었던 이 스레딩을 호출한 거고요. 객체화한 거고. 자, 그래서 클래스 스레디드 TCP 리퀘스트 핸들러 이름은 네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름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클래스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있죠. 그리고 하는 일들은 앞쪽에서 살펴본 것처럼
멀티 스레드화 하기 전과 동일한데 필요에 의하면 이 스레딩, 임포트한 스레딩에 의해서 얘가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메소드들을 호출하면 된다였고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했죠. 우리는 원래 1대1 비동기식 TCP 서버는 이 소켓 서버 TCP 서버만 베이스로 잡았는데 순서적으로 앞쪽에다가 스레딩 믹스인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름을 지은 건 스레디드 TCP 서버. 요 두 개를 요 순서대로 해가지고 멀티 스레드가 되는 TCP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메인 부분에서 결국은 스레디드 핸들러를 줘가지고 서버를 만드는 거는 앞쪽과 동일했고요. 그 아래에서 서버가 만들어지면 스레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멀티 스레드화 하는 과정들을 이제 실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를 실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든지 간에 비슷한 목적이면 이렇게 짜면은 돼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아래에 있는 걸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서버를 셧다운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스레드들을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사용자가 운영자가 명령을 줘서 죽을 수 있게 하고 예쁘게 셧다운하는 것이 이제 아래쪽에 펼쳐진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해는 많이 하되 짜는 건 단순화되는 것이 결국 하이레벨 언어의 큰 장점이죠. 이게 앞쪽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었던 그 예제입니다. 두 개의 연결을 모두 다 받을 수 있고요. 샵 1로 날라오는 클라이언트 1의 요청을 모두 다 처리하면서 요건 오타네. 샵 2에서 날라오는 요청도 섞여 있죠. 헬로우 1, 헬로우 2, 월드샵 1, 요거는 월드샵 2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 1은 스레드 2가 처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클라이언트 2는 스레드 3가 처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퀸 명령을 주면 얘네들이 퀴즈를 주면 연결이 끊어지고 얘가 퀴즈를 주면 연결이 끊어진 후 서버에서 퀴즈를 줘가지고 연결을 끊을 수도 있는 이 방법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자, 따라서 뭐 사람에 따라서 너무 어려운 얘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녹화된 영상에서 뒤로 가서 들어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뭐 성공적으로 이해한 게 이제 축하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을 좀 더 쉽게 짜는 여러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켓 서버를 선택한 것처럼 비동기식으로 동작하는 소켓 서버를 짜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앞쪽에 셀렉터를 쓰는 소켓 API 기반으로 고난이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셀렉터는 통상 언제 쓴다고 앞쪽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네이티브, 밑바닥에 있는 거를 쓰는 건 통상 이 하이레벨보다 이제 좀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한 기법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비동기식으로 이렇게 멀티 스레드를 짜는 기법, 오늘 보여준 거 외에 여기에 가면 표준 문서잖아요. doc3 python.org에 가면 여기 selector.html이 있고요. 셀렉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sync IO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비동기식이라는 어싱크로너스고요. IO가 인풋 아웃풋. 그래서 파이썬이 비동기식 인풋 아웃풋을 처리하는 라이브러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에는 앞서 설명한 방법이 가장 좀 쉬울 것 같아서 멀티스레드로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요. 뭐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법들이 있는 거야 뭐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호기심이 생기면 이런 기법들을 찾아가지고 또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대 n을 했죠. 두 개의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서버에게 각자 보내고 싶은 걸 보내면 서버는 각자가 보낸 걸 바로 그 송신자에게 돌려주는 걸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통신 프로토콜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넣어보려고 해요. 채팅입니다. 채팅. 카톡방. 카톡방을 만들어 볼 겁니다. 카톡방을. 기본적으로 카톡방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2명에서 클라이언트 1이 보내는 게 클라이언트 2에게 전달이 되고 클라이언트 2가 보낸 게 또 클라이언트 1에 전달이 되죠. 3개면 1이 보낸 걸 2, 3에게 보내고 2가 보낸 걸 1, 3에게 보내고 3가 보낸 걸 1, 2에게 보내요. 텍스트라면 채팅이 되는 거고요.
게임 데이터라면 MMORPG가 되는 거죠. 결국은 N 대 M, N개의 유저가 M개의 유저들에게 통신을 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거고, 요걸 기반으로 보여주는 예제는 채팅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더 쌓아 올리면 게임 서버 같은 것도 간단하게 릴레이 서버나 이런 거를 짤 수 있죠. 그래서 통상 뭐 게임 서버 짜는 책이 몇 권 있어요. 일본 거 번역한 것들이 한 3-4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게임 서버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게임 서버 책을 보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었던 TCP/IP 설명하고, 그 다음에 소켓 설명하고, 주로 예제를 이렇게 1대1부터 끌고 와서 오늘 여기까지 N 대 M의 TCP 채팅까지 끌고 오면 대부분 그 게임 서버 짜는 책들이 챕터가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고, 여기서 이제 실시간성을 집어넣기 위해서 TCP가 아닌 뭐 UDP를 쓴다든지 약간의 변칙들,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을 서버에서 하는, 즉 클라이언트 1과 2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서 가공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투입이 되는 게 일부 뒷부분에 들어가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다. 전문대에서 게임 네트워킹, 게임 서버 하면 딱 오늘까지 한 부분들 주로 해요. 딱 오늘까지 한 부분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우수한 학생이고 하이 퀄리티와 하이 레벨을 지향하니까 단 3주 만에 이제 주파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들 거는 지금까지 짜왔던 거에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조금 추가해요. 어플리케이션 1대 N이 아니고 클라이언트 2 클라이언트들을 할 수 있고, 심지어 클라이언트 1이 클라이언트 N에게 보낼 수 있어서 이게 N 대 M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바꿀 건데, 변경사항은 앞쪽에 있는 코드를 가져다가 필요한 거를 추가하는 형태로 할 거고, 추가하는 코드를 소스 코드에서 챗이라고 명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이렇게 챗으로 되어 있는 거, 첫 번째 수정사항, 두 번째 수정사항, 그래서 샵1, 샵2라고 아주 친절한 이성원 교수님이 이렇게 달아놨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앞쪽에 그 멀티 스레디드 TCP 서버에 요 챗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변경함으로써 N 대 M 프로그램을 이제부터 만들 겁니다. 자, 서버 쪽에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언어가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언어가 해주는 게. 앞쪽까지는 언어가 해주는 걸 이해하고, 어렵게 이해하고, 그것을 쉽게 호출했다면, 지금 부분은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 하나가 보낸 거를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돼요? 결국은 서버가 클라이언트들의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TCP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서버는 TCP 커넥션 연결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커넥션 정보를 본인 거를 이렇게 쓱 보면, 아, 내가 커넥션이 지금 3개가 있네. 그 커넥션 정보가 결국은 클라이언트잖아요. 그래서 TCP 기반으로 되고 있는 서버고, NDM을 위해서 우리는 서버가 클라이언트들이 연결 요청을 하면 그 소켓 연결 정보를 저장할 거예요. 반대로 떠나가면 퀸 명령어를 써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해제하면, 즉 게임 클라이언트나 채팅 클라이언트가 채팅방을 나가면 이제 이 정보에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길게 얘기했지만 서버는 클라이언트들의 커넥션 정보를 저장해 두고 새로운 애가 오면 추가하고, 커넥션을 끊는 애가 있으면 삭제한다 라는 게 있고요. 클라이언트도 수정을 할 겁니다. 우리의 클라이언트 타이핑하면 서버에 가고, 서버에서 응답이 오면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타이핑을 하는데 바꿀 거예요. 우리 멀티트레드 했잖아요. 서버가 에코를 해주던 말든 타이핑을 무지하게 해대는 겁니다. 따라서 뭐예요? 내가 타이핑을 하면서 동시에 수신을 할 수 있도록 바꿀 거니 전송과 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송과 수신이 독립적으로 해야 되니까 비동기식 처리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거를 위한 기술적으로 전송은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레드화하지 않고, 수신은 서버가 뭔가 응답을 에코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애니까 수신하는 거를 이제 스레드화해서 띄울 겁니다.
따라서 메인 프로그램은 연락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아서 서버로 보내는 거를 계속하고 있을 거고요. 멀티스레드화 된 수신 프로그램은 기다리고 있다가 서버에서 뭐가 날라오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화면에 뿌리는 행위를 하도록 우리가 수정할 거니, 클라이언트도 전송과 수신이 비동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멀티스레드 기법을 넣을 거고요. 이게 클라이언트의 주된 수정이 될 거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연결이 들어와서 등록되고 클라이언트가 떠나가면 해제하고, 그리고 특정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보내면 전체 클라이언트들에게 복사해서 전송하는 그 수정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클라이언트부터 먼저 볼 겁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에게 배포된 프로그램의 렉처 3, 프로그램 7, TCP 에코 클라이언트 multithread.py 파이썬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원래는 메인 함수 안에서 샌드하고 리시브 하는 게 무한 루프 안에 같이 있었잖아요. 떼어냈어요. 떼어내서 이름을 리시브 핸들러라고 했고요. 입력 파라미터는 클라이언트 소켓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받는 거는 소켓의 리시브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소켓이 있어야지 여기서 리시브 함수를 실행할 수 있으니 메인 안에 있었던 무한 반복문 중에서 리시브를 수행하기 위한 코드를 떼어왔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받아와서 화면에 보여준 거 외엔 없고, 퀴즈를 수신하게 되면, 즉 키보드로 입력을 해서 전송부가 서버에 보내고 서버가 다시 퀴즈를 돌려보내면 이때 수신 스레드를 죽여버리는 거, 요거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자, 그래서 리시브 해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는 것만 우리가 별도로 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함수를 디파인을 했고요. 메인은 보는 것과 같이 소켓 만들어지고 기타 등등은 다 동일합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임포트 스레딩을 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스레딩하는 대상을 리시브 핸들러로 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뭐냐? 리시브 핸들러를 타겟으로 스레드를 만들 건데, 리시브 핸들러를 실행시킬 때 클라이언트 소켓에 입력 파라미터가 필요하니 아규먼트는 클라이언트 소켓으로 줄여. 클라이언트 소켓은 이미 여기 만들어진 거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서 연기한 것처럼 이제 데모는 true다. 그리고 스타트. 요게 이제 그 메인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아예 메인을 함수로 만들었죠. 그래서 메인 함수로 호출하는 부분이 여기 하나가 추가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반복문이 돌아가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거를 샌드하는 것만 여기 살려뒀고요. 퀴시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이 들어오면 종료하는 루틴들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끝내기 위한 방법으로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멀티스레드화 한 겁니다. 원래 반복 구문에서 여기 같이 있어야 될 리시브 처리를 별도의 함수로 떼어냈고요. 이 경우엔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스레드로 실행시켜주는 거. 그래서 송수신이 동시에 되도록 했고요. 서버로 가봅시다. 서버는 수정사항이 뭐다? 연결 요청이 오면 그 연결 요청을 받아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연결 해제가 발생하면 관리하던 정보에서 걔를 제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메시지 전달 요청이 오면 현재 이 프로그램은 모든 유저에게 뿌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글로벌하게 이런 거 별로 그 표현이 안 좋은 글로벌 베리어블은 쓰지 말라고 교수님도 항상 얘기하는데, 글로벌 베리어블 안 쓰면 코드가 길어져서 배가 산으로 갈까봐 좀 썼어요. 그래서 그 유저들을 관리하기, 클라이언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이름은 멋있게 했지만 사실상 리스트 하나 만들었고요.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챗2를 보게 되면, 원래 파이썬에서는 그 버전이 높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름이 똑같다 그래서 그냥 쓰면은 서로 다른 거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이다.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메소드에서 실행은 되지만 바깥에 글로벌 베리어블이다 라는 거를 했고요. 큰 의미는 없죠. 그 다음에 이게 핸들러예요. 핸들러죠. 핸들러가 실행이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예요? TCP 커넥션을 받았을 때죠. 따라서 이거는 누군가로부터 이 TCP 커넥션을 받았을 때니까 그 본인이 받은 정보, 이거 소켓 정보예요. 요거를 큐에다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이 핸들러가 TCP 리퀘스트를 받아서 실행이 될 테니 실행이 되면 글로벌 베리어블 리스트에다가 본인의 소켓 정보를 넣은 거예요. 넣은 거. 그리고 쭉 내려가면 4번이 있죠. 4번을 보게 되면은 퀸 명령인 경우에는 제거하게 돼 있고요. 따라서 핸들러가 살아난다는 거는 레지스트리로 가정하고 큐에 넣고 퀸 명령이 오는 경우에는 do registration이니까는 remove 한 겁니다. 하나 남았죠? 누군가 보냈으면 그거를 전체 유저에게 뿌려야 되는 거. 그것이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반복문이 있어서 모든 살아있는 액티브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send all 해서 똑같은 정보를 보낸 거예요. 원래는 내가 보냈으면은 나 말고 다른 애들에게 가야 되지만 그거까지는 처리를 안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얘는 브로드캐스트예요. 커넥션에 붙어있는 커넥션이 살아있는 모든 애들에게 서버가 전송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그 서버의 메인 수정부가 되고요. 뒷부분은 수정부가 없어요. 뒷부분은 수정부가 없어요.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TCP 연결부 해제부가 중요한 거고 그 뒤에는 실제 서버나 메인부에서는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예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순차적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동영상이 완전히 멈추면 이 화면이 이제 캡처된 게 나오는 거고요. 순차적인 거를 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실행해 봅시다. 서버가 실행이 됐어요. 서버가 실행이 됐고 연결 요청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실행이 돼서 스레드 1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1과 클라이언트 2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1으로 가서 실행이 되죠. 그러면 echo client is activated. 클라이언트가 살아나면 자동으로 연결 요청을 하니 보는 것과 같이 127.0.0.1 IP 어드레스는 동일하고요. 포트 넘버가 63,559로 해서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멀티 트레드화 돼 있으니까 두 번째 클라이언트도 살렸어요. 클라이언트가 살아났고 포트 넘버 63,560으로 붙었습니다. 클라이언트 1에서 헬로 1을 쳤고요. 보는 것과 같이 헬로 1을 받았다. 그리고 두 개 클라이언트, 두 개에게 뿌려버립니다. 뿌렸더니 본인이 보낸 헬로 1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에코 개념을 살려줬고요. 아래에 있는 건 보는 거는 뭐냐? 헬로 1이 얘한테도 왔죠. 그래서 얘가 보낸 정보가 얘한테도 왔고 에코도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클라이언트 2에서 hello 샵2 이러고 쳤어요. 그러면 hello 샵2를 받아서 두 개 클라이언트에 뿌리죠. hello 샵2가 얘도 왔고요. 얘도 온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멀티 스레드가 돼서 비동기직 처리가 가능하며 송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N-M의 통신이 가능한 TCP 서버를 우리가 만든 거죠. 원래 월드인데 게을러서 교수님이 안 고쳤습니다. 미안해요. 뭐 어때?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한 번 더 이거를 했고요. 서버를 중지시키려고 그랬더니 스레드가 두 개 있다. 얘기는 뭐냐? 액티브 커넥션이 두 개 있다라는 겁니다. 앞쪽에 설명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퀵 그래가지고 클라이언트 1 끊어냈어요. 그리고 퀴사면 아직 하나 살아있다 라고 나와 있죠. 클라이언트 2를 끊어내고요. 서버를 예쁘게 셧다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판으로 나오면 이 화면인 거예요. 순차적인 걸 보여줬습니다. 원래는 저 실행 동영상도 배포를 할까 그랬는데 뭐 굳이 그래서 일단 실행 동영상은 배포를 안 했고요.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N 대 M으로 동작하는 채팅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잊고 있었던 애로 넘어가야죠. UDP입니다. TCP 한번 배우고 UDP로 오면 마음이 편해요. 줄어들었을 뿐 별로 새 거는 없으니. TCP는 커넥션을 연결해야 되지만 UDP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왼쪽이 TCP였고 오른쪽이 UDP인데 Listen, Accept, Connect가 전부 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Close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따라서 TCP 코드에서 대부분 제거하고 TCP로 세팅한 걸 UDP로 바꾸는 작업 정도가 UDP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클라이언트, 멀티스레드화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인데 UDP 버전이에요. UDP 버전이고 이 프로그램은 넘버 9에 해당하는 애입니다. 자, 우리가 코드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화면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위쪽에 있었던 뭐 임포트 소켓이나 임포트 스레드 동일하고요.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넘버 동일합니다. 멀티 스레드화된 TCP 마지막 버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UDP 버전이지만 별도로 우리가 멀티 스레드화할 핸들러가 바깥에 나와 있고요. 보게 되면 리시브 해가지고 그냥 화면에 보여주는 거 바뀐 게 없어요. 메인 부분 심플해졌죠. 스트림이 아니고 데이터그램으로 소켓을 연 거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이 없잖아요.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일단 리시브 핸들러를 띄워놓은 후 소켓과 관련된 건 키보드 입력받아서 바로 그냥 샌드 해버리는 거. 따라서 소켓을 열고 사실 바로 샌드 해버린 거고요. 리시브 하는 거를 위해서는 여기 있죠. 핸들러를 띄운 게 답니다. 따라서 앞쪽에서의 우리가 TCP 버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단촐해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DP 버전으로 되어 있는 서버입니다. UDP 버전으로 서버. 근데 이 서버는 1대 N이에요. 1대 N. 1대 N이라는 건 뭐예요? 앞쪽처럼 채팅 기능은 없어요. 한 명의 유저가 보내면 그 한 명에만 에코하는. 앞쪽에서 우리가 TCP 버전 여러 개 봤었잖아요. 앞쪽에서 봤던 것 중에 1대 N에 해당하는 멀티스레드 TCP 서버입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UDP는 요 딱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프로그램이 단출한데 왜 그렇겠어요? 자, 내려가 보면 UDP 서버는 쭉 내려가서 기능이랄 게 많지 않죠. 소켓 서버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부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UDP 서버를 열어달라 라고 하고 그냥 무한 루프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베이스 리퀘스트 핸들러 삼아가지고 받은 거를 그냥 돌려주는 거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커넥션을 멀티로 열지도 않기 때문에 뭐 이거를 복잡한 멀티 스레드화 하지도 않았어요. 되게 단출하죠.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1대 N 서버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수업의 마지막을 장식할 건 무엇이냐? 채팅이 가능한 end-to-end 통신이 가능한 UDP 서버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UDP를 가지고 end-to-end 서버를 만든다. 일단 뭐 에러 제어 및 검출에 대한 거는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건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이기 때문에 서버가 액티브 소켓 커넥션만 살펴봐도 어떤 유저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있지만 UDP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그냥 오면 메시지 베이스로 동작을 하는 커넥션 리스트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동작이 없어요. 따라서 TCP 때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니 서버가 본인의 액티브 커넥션을 세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요. 클라이언트들이 직접 본인이 연결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이고 이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끝내는 방식은 아무래도 절차를 정하는 거니 이런 거를 통신 프로토콜을 만든 거죠. 교수님은 이렇게 접근했어요. UDP 클라이언트가 샵 레지라는 명령을 쓰면 서버에게 본인은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클라이언트가 샵 the registration에 해당하는 the regi를 보내면 서버에게 나는 해지할 거야 라고 나오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레지들은 결국은 서버가 관리를 해야죠. 요거는 이제 TCP 서버 쪽에서도 있었죠. 단 UDP라는 것이 이제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직접적으로 TCP의 커넥션에 상응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의 레지스트레이션과 드레지스트레이션을
UDP 위에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쪽에 일대엔 서버에 이 부분이 추가된 것이 결국은 이 챗 커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서버에 대한 것이 이제 두 페이지로 나와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안 고쳤습니다. 샵 레지와 샵 드 레지를 사용자가 입력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UDP 베이스드의 엔드엔 프로그램을 짠다. 그렇다 그러면 키보드로 유저가 입력할 수 없으니 프로그램이 살아나가지고 로그인을 하면 그때 저렇게 샵 레지가 날아가거나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 안으로 숨겨야겠죠. 현재는 키보드에서 샵 레지를 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쪽에서 만들었었던 멀티 스레디드 UDP 클라이언트는 바꿀 필요가 없고요. 그걸 이제 서버 쪽에다가 그런 기능을 넣도록 수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TCP 때 썼던 아이디어들이 재사용이 되니 글로벌 베리어블로 클라이언트들의 정보를 저장할 리스트 큐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명령을 만들었잖아요. 우아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든 프로토콜을 파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파싱이라는 건 받은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기능을 한다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은 샵으로 시작하는 거를 보냈는지, 명령을 보냈는지, 아니면 퀴신지를 합니다. 샵도 아니고 퀴도 아니면 일반 텍스트이기 때문에 받은 거를 그냥 전체 에코 쳐주면 되는 거죠. 샵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샵인 경우에 레지스트레이션인 경우에는 큐에다가 정보를 집어넣게 했으니 이거는 내가 리시브를 하게 되면은 그 리시브한 정보 안에 소켓 정보가 있어요. 그 소켓 정보를 저장했습니다. 드레지거나 퀴시면 그러면은 리무브 큐에서 지워버려 가지고 얘는 연결하지 않아야. 따라서 샵 레지가 오면 어펜드를 했고요. 드레지나 퀴시 오면 리무브를 하는 것이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레지가 된 애들한테, 레지스트레이션이 된 애들한테 정보를 다 보내야 되니까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큐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에코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언레지스트 된 애가 채팅 메시지를 보내왔을 경우, 이거는 뭐냐면 큐에 없는 애가 텍스트를 보내온 거예요. 샵 레지 한 다음에 텍스트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얼토당토하는 애가 UDP니까 뿌린 경우에 무시해버린 거죠. 되게 이런 게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정상 절차는 여기에요. 이게 정상이고, 그래서 받게 되면 포문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클라이언트 커넥션들 잔뜩 가지고 있었죠. 그거에 그룹 큐에 내가 그 클라이언트들 가지고 있었죠. 그룹 큐에 있는 애들 하나하나 꺼내서 내가 받은 메시지들을 다시 보내주는 기능을 합니다. 메인부에서 UDP 서버 띄우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NDM에 UDP 기반의 채팅 서버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UDP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TCP의 연결 설정 및 해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제스천 컨트롤, 에러 컨트롤, 이게 성능적 제약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쓰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 검출 및 복구가 필요하면 이제 직접 짜겠다라는 의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서버가 액티베이티드가 됐고요. 서버 is activated. 클라이언트 1을 실행합니다. 클라이언트 2를 실행하고요. 클라이언트 1에서 hello 1 하면 레지스트레이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한 거예요.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이 경우도 무시했고 제대로 레지스트레이션 하라는 거죠. 레지 하면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넘버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이제 리스트에 넣는 거를 우리가 코드에서 살펴봤죠. 두 번째 클라이언트도 이제 레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hello world 1을 보내면 얘가 보낸 거를 받아서, 여기 있죠? 이거를 받아서 에코도 쳐줬고 두 개 클라이언트 얘한테도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TCP 때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거죠. 단지 레지와 디레지를 넣은 겁니다.
hello 2를 하게 되면 왔고 두 개의 클라이언트니까 얘한테도 가고 얘한테도 가고 이렇게 동작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hello world 2 하면 똑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드레지 하면 64682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 얘를 deregistration 했으니까 기술적으로 리스트에서 제거한 거죠. 뭐 뽀다구 나게 썼는데 사실 코드를 봤으면은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hello world 1은 이쪽으로는 오지 않죠. 본인한테만 가고 하나이면 에코 쳤다라고 나온 거 볼 수가 있고요. 드레지 하면 이거 오타예요. 미안해요. 샵 드레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끊어진 거고 퀴트하면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퀴트하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행이 되고 나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UDP 베이스로 엔드엠의 채팅 서비스를 만들어 준 거예요. 오늘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2개 혹은 2개 이상의 클라이언트들 간에 정보를 릴레이 하는 것까지 사실 배운 거고요. 간단한 게임 서버 기능도 구현을 할 수 있는 거고, 혹시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창을 여는 게 어려운 학생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컴퓨터 공학과의 리눅스 수업을 들었으면 이거 다 열 줄 알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도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도구를 하면 리눅스를 다 했으니까 이렇게 창 여는 거가 익숙할 거예요. 윈도우즈라면 아마 그 윈도우즈라면 파워쉘? 뭐 이런 거를 2개 이상 열거나 커맨드 창을 2개 이상 열면 됩니다. 커맨드 창 너무 어려운 거 하지 않았어요. 자, 됐고 그 분명히 뭐 제가 이렇게 예제들을 넣어놨어요. 예제들을 예제들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예제를 좀 이해하기 수월한 그 비슷한 레퍼런스들도 다 달았는데 아마 이 수업을 듣다 보면 좀 더 자세한 특히 그 코드에 대해서 자세한 혹은 야 오늘 들은 내용이 바로 내가 찾아 헤매이던 바로 그 내용이구나. 나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드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사실 굉장히 전통적인 내용이어서 컴퓨터 네트워크 책을 한번 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특히 소켓이잖아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오늘부터는 그날 그 주제에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책을 소개시켜 줄 겁니다. 첫 번째 책은 이거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교수님이 90학번인데 석박사 할 때도 봤던 책입니다. TCP/IP Illustrated라는 책이고요. 볼륨이 1, 2, 3. 이게 앞에 표지인데 이게 옆으로 눕히면 이거 3권 다 합치면 한 15cm 정도 돼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두께의 책이고요. 던져서 맞으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책입니다. 볼륨 1은 기본적인 프로토콜들, 볼륨 2는 이거의 소스 코드. 그래서 이게 볼륨 1인 경우에는 이게 사실 유닉스 설명서예요. 유닉스의 TCP/IP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해요. 프로토콜이죠. 볼륨 2는 그 프로토콜을 유닉스 안에 어떻게 짰는지 대단한 책이죠. 볼륨 3는 기타 등등의 HTTP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설명을 한 3권짜리 책인데 3개 다 사면 아마 10만 원은 넘고 20만 원은 안 되나? 요즘 잘 모르겠네. 아무튼 전통적인 책이고 유닉스 운영체제의 커널은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어요. 맥OS의 리비전은 유저 인터페이스 쪽에서 가해지고 있지 커널 쪽은 그다지 가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닉스에 관심 있는 친구들, 유닉스에 관심 있는 친구들 권하고요. 이거는 이제 나온 지 한 10여 년 조금 됐습니다. 13년, 14년. 근데 오래된 책을 왜 설명해 주나요? 그러면 이 책 이후에 이 책만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설명했고요. TCP/IP인데 리눅스예요, 이건. 리눅스 안에 들어가 있는 TCP/IP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 그림 자세히 쳐다보면 이게 큐, 리스트,
버퍼 이거 그림 그려 놓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막 교수님이 막 그 메모리 카피, 레이어드 아키텍처 막 CC 뿔뿔 얘기하니까 학진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무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명으로 책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 안에 있는 TCP/IP를 소스 코드 레벨에서 설명한 책이에요. 한 권이라고 우스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종이가 굉장히 얇은 종이고 거의 700인가 800페이지짜리로 기억을 합니다. 책 가격이 한 10만 원쯤 했던 것 같아요. 10만 원. 그래서 현존하는 유닉스와 관련된 책은 이게 바이블이고요. 리눅스에 있는 TCP/IP를 설명한 책은 이겁니다. 두 책은 운영체제 안의 TCP/IP 내용이 궁금하면 이 책을 보세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사실 그 밑은 이론으로 설명을 했고 위에서 어플리케이션 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후자에 있는 책입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이런 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책들이고요. 오늘 수업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에 대한 책을 찾는다면 이 파이썬을 가지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는 거, 주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는 책들은 전통적인 소켓, 오늘 했던 걸 다뤄요. 그래서 파이썬 네트워킹 프로그래밍, 이것도 파운데이션 오브 파이썬 네트워킹 프로그래밍인데 이런 걸 보면 아마 오늘 수업에서 다룬 그 파이썬 예제들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책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자, 여기 이 책들 첫 시간에 얘기했었던 오라일리 미디어에서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오라일리 미디어에서 이 책들 보고 싶으면 보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C++ 아까 C로 프로그램 짜면 참 어렵다라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CC++로 짜야 될 일이 있으면 짜야죠.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두 권인데 하나는 C++ 네트워킹 프로그래밍 요런 책을 보면 소켓 관련된 거 특히 C++이기 때문에 아까 완전히 C 코드로 나온 것보다 파이썬 쪽에 가까워요. C++ 네트워킹 프로그래밍 책들을 보면 얘네들도 다 대부분 클래스화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지만 그래도 뭐 파이썬만큼 쉽진 않겠으나 좀 녹록할 거예요. 특히 그 C++가 굉장히 전통적으로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오래된 언어이기 때문에 C++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고생을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C++ 프로그래머들이 고생을 하다가 야 이런 거는 언어가 파이썬 같은 데서는 기본으로 지원하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불만 세력들이 좀 생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 아 이런 거는 파이썬이나 이런 언어에서는 기본으로 지원을 하는데 C++에서는 지원을 안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마치 언어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완전 표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쓰자.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이거를 모아가지고 C++ 짜는 사람들도 파이썬처럼 프로그램 쉽게 짤 수 있게 하자. 이게 부스트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부스트라고 그러고 C++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boost.org예요. 여기 가면 C++ 오래됐기 때문에 최신 언어에서 지원하는 만큼의 기능들이 없는 것들을 이 부스트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수학 계산, 데이터 처리, 그다음에 뭐 실수 처리, 특히 통신, 소켓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 딱 써 있죠. 부스트 라이브러리 중에서 통신에서 어싱크로너스 IO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C++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교수님은 오른쪽에 있는 책 권해요. 그래서 C++로 소켓 프로그래밍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오른쪽에 있는 책을 쓰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물론 수업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뭐 고 소켓 프로그래밍, C 소켓 프로그래밍, 뭐 자바스크립트 소켓 프로그래밍 집에 다 있어요. 그 본인에 맞는 책들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약하고 끝내면 소켓에 대해서 배웠고요. 소켓은 무엇이다? 이론 수업에서 배운 것처럼 가장 전통적인 기법이죠. 4계층 위의 어플리케이션이 통신을 하기 위한 소켓을 뚫는 것, 그것을 가지고 구현하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켓 API라는 것이 1983년대 유닉스 기반의 운영체제가 만든 거를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거나 OS가 달라지면 일부 패러미터가 바뀌고 함수 이름이 조금 변신은 하지만 그 흐름, 맥락은 유지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TCP 소켓 프로그래밍을 일단 1대1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그리고 1대 N 동기식에 해당하는 거, 1대 N 비동기식에 해당하는 거 했고요. N 대 M 하는 거로 한 후 N 대 M 채팅 프로그램을 우리가 짰습니다. UDP는 커넥션 리스기 때문에 프로그램 부하가 그 코드의 양이 확 줄어드는 거 우리가 봤는데 TCP를 이해한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1대 N의 비동기식 서버, 그 다음에 N 대 M의 채팅, 비동기식 채팅 서비스를 우리가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